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불세출의 군사천재 나폴레옹을 지휘관으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전략전술가로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전쟁이 시작된 이후 프랑스군은 압박해 들어오는 동맹국을 상대로 잇따라 승리를 거두었으며 뛰어난 지휘관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걸출했던 지휘관은 두말할 것 없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지요. 1769년 지중해의 작은 섬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나폴레옹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사관학교에 재학 중일 때부터 많은 전쟁사 서적과 루소의 저술을 탐독했으며 같은 시대의 프랑스 장군이었던 드기베르의 저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요. 혁명 후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의 군인들은 혁명정부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부패에 물든 혁명정부가 군대를 방치하기 시작했으며 혁명까지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군인들은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이 정치적 야심을 품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폴레옹은 1796년 절세미인이라는 미망인 조세핀과 결혼한 이틀 후 오스트리아군과 싸우기 위하여 현지로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였지요. 그는 38,000명을 거느린 사령관으로서 47,000명이나 되는 오스트리아와 피에몬테의 연합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때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여러분을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풍요로운 마을과 부유한 도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군과 피에몬테군을 분리시켜 각각을 격파한 다음 롬바르디 평야를 완전히 장악하기까지 12개월 동안 12차례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기동하여 유연하게 작전했으며 적의 취약 부분에 병력을 집중하여 연전연승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프랑스군의 사기는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고 동시에 나폴레옹의 인기도 급상승했지요. 이탈리아 전역에서의 대성공은 나폴레옹에게 또 다른 야심을 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과 평화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프랑스 정부는 1797년 12월 5일 이탈리아 전선에서 파리로 개선한 나폴레옹을 영국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제해권을 갖지 못한 프랑스가 영국 본토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므로 우선 영국의 지중해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몰타와 이집트를 정복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수락하고 그를 이집트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했죠. 나폴레옹은 1798년 5월 19일 38,000명의 병력과 180명의 학자를 대동하고 툴롱항을 출발하였습니다. 툴롱을 출발한 이집트 원정군은 7월 1일 알렉산드리아에 상륙하여 불과 20일 만인 7월 24일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카이로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에 입성한 지 8일 만에 돌발 사태가 발생했지요. 8월 1일 넬슨이 지휘하는 영국 함대가 아부키르 해안에 정박한 프랑스 함대를 발견하고 미처 닻을 올릴 사이도 없었던 프랑스 함선들을 격침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프랑스 함대의 계멸로 나폴레옹은 병참선을 차단당하고 완전히 고립 상태에 빠졌지요. 한편 프랑스에서는 정부의 무능과 혼란한 당쟁으로 민심이 이반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바로 이때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때라고 생각했지요. 그는 이집트 원정군의 지휘를 부하장군에게 인계하고 7월 23일 영국 함대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여 10월 12일 파리로 귀환했습니다. 그가 천재적 능력으로 난국을 타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국민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했지요. 나폴레옹의 행위는 탈영에 해당되었으나 당시 통영정부는 이를 처벌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혁명정부의 권력자들과 함께 자신의 정부를 수립하고 의회에 이를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지요. 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나폴레옹은 군대를 동원하여 상하 양원을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3인으로 구성된 통영정부를 조직하고 그가 제1통령이 되어 실권을 장악했지요. 새 헌법을 만들어 1800년 2월 7일에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찬성 약 357만 표, 반대 2579표로 통과되었으니 프랑스인의 대부분이 그의 정권 장악을 지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군사적 승리는 프랑스인의 민족주의를 일깨웠으며 그의 정치적 등장은 다시는 혁명의 혼란과 과격한 변화가 없으리라는 환상을 프랑스인들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802년에는 입법부를 설득하여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없애고 후계자 임명권과 헌법의 임해 수정권을 가진 종신 제1통령이 되었습니다. 1.2차 대프랑스 동맹의 와해로 유럽의 각국은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의 통령정부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는 영토를 대폭 확장하는 수입을 얻었습니다. 정치가로서 그는 유능했으며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지요. 행정, 법률,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의지와 지성으로 주변 사람들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제1통령으로서 그는 1800년 마렝고에서 다시 오스트리아군을 격파하고 제2차 대프랑스 동맹을 와해시켰습니다. 그 뒤 1802년에는 영국과 강화조약을 맺었지요. 이후 평화는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 시장에서 영국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 조치를 어기는 한편 아미엥 조약까지 위반하자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이 다시 심화되었습니다. 마침내 1803년 5월 16일 영국은 아미엥 조약을 파기하고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였지요. 이제 동맹국들의 전쟁 목적이 프랑스의 구체제 회복에서 나폴레옹 타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1804년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의 재관을 쓰고 대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자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은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1804년 3월 21일 나폴레옹에 대한 쿠데타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랑스 왕족이 처형당한 일이 벌어지자 유럽 여러 나라 왕족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프랑스에 대한 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804년 5월 28일 나폴레옹은 마침내 제정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12월 2일 노트르담 사원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왕족과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코르시카의 시골뜨기가 황제가 된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원하던 대로 프랑스의 왕정이 복구되었지만 이제 프랑스는 과거의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새끼 호랑이에서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는 괴수가 되어 유럽 정치 무대의 중앙에 등장한 것입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먼저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여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함을 선포했으며 재정적으로는 납세의 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프랑스 은행을 설립해 태환권의 발행을 단일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과 망명귀족 토지의 일부를 시민과 농민들에게 돌려주어 이들의 더욱 열렬한 지지를 등에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전략과 전술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혁명군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징집령으로 확보한 국민군대를 자유자재로 활용했지요. 나폴레옹의 인기에 힘입어 1806년부터 1814년 사이에 징집에 응한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2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군대에 적합한 전투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켰지요. 다른 나라의 군대는 행대 대형만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그는 일부는 행대로, 일부는 종대로 편성하는 혼합 대형을 지형과 상황에 맞추어 다양하게 응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접전으로 적을 괴롭히면서 행대 대형으로 적을 견제하고 적의 취약한 부분을 종대 대형으로 돌파하는 전술을 구사하였습니다. 그는 정밀한 정찰을 통해 최신 정보를 수집하여 공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투 전에 전투할 장소를 반드시 직접 살펴본 후 공격 계획을 보완하여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기, 보급, 재정 등 모든 분야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느라 밤을 새운 적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승패는 단 한 수에 달려있다. 그릇에 물을 넘치게 하는 것은 한 방울의 물이다라는 그의 표현대로 그는 결정적인 순간을 잘 포착하는 뛰어난 결단력을 지녔습니다. 1804년 오스트리아 등이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을 구축하자 1805년 이들에 대한 작전을 개시하기에 앞서 프랑스군의 편제를 사단 편제에 기초를 두되 새로이 둘 내지 3개 사단을 결합한 군단 체제를 창안했습니다. 전투 규모가 커지면 군단 단위로 전투하고 군단장에게 최대한의 작전권을 부여했지요. 그가 혼자 대군을 지휘하기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군단을 편성하고 군단별로 임무를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나폴레옹은 원시적인 현지 조달에 위한 보급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방법은 부대의 기동성을 증대시키고 사기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패단 또한 커서 패배하는 전투에서는 치명적이었지요. 현지 조달은 부유한 지역에서만 가능하였고 그 방법으로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같이 빈촌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것뿐만이 아니라 적을 경멸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경멸시킬 목적으로 정면에서 적을 견제하고 부대를 신속히 기동시켜 적의 측방과 후방을 겨냥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적의 퇴로를 차단하였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섬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세출의 군사천재 나폴레옹을 지휘관으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전략전술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